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정승민 교수입니다. 저희 오늘 신재생에너지 실습 1차시 실습 기초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어, 저희 과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전력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으로 모의하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발전 시스템을 모의하고 그걸 전력 계통에 연결해가지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한 3주차 정도까지는 전력 시스템의 기본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전력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학적인 배경과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력 시스템의 기본 요소를 확인한다. 그리고 DC 전기 시스템의 기본 해석 능력을 확인한다. 그리고 DC 전기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DC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력 시스템에 대한 백그라운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 시스템, 맨 처음에 누가 개발을 했죠? 전기 시스템. 여러분 위인전에 많이 등장하는 토마스 에디슨이 맨 처음에 전기 시스템을 발명을 했죠. 1980년도에 발명을 했습니다. 자, 이때만은 전기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었나요? 전기.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전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죠? 교류와 직류가 있죠. 처음에 에디슨이 만든 전기 시스템은 DC였습니다. DC. 자, DC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에디슨이 그 다음 진행한 게 뭐였죠? 전구를 만들어서 팔았죠. 전구라는 거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발명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 전구라는 걸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전에는 호롱불을 이용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전구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구도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지 켜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 우리 뭐 2학년 때 회로 이론 시간에 전력에 대한 식을 배웠었죠. 전력은 어떻게 수식을 이뤄서 공급이 되나요? P로 표시하는 전력은 VI죠, VI. 자, 전압과 전류에 비례해서 전력이 공급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전구를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압을 올리거나 또는 전류를 올리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직류 시스템으로 맨 처음에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 직류 시스템에서는 전압의 승합이 그때만 해도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전압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압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류밖에 올릴 수가 없었죠. 전압은 올릴 수가 없더라. 전류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전류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즉 케이블을 두껍게 만들었어야 했죠. 근데 케이블이 여러분 공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블 만들려면 도체가 필요해요. 도체. 자, 도체가 필요한데 그 도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리로 이루어졌죠. 구리. 자, 겉에는 이렇게 피복을 감싸고 있고 그 안에는 이런 도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도체를 늘리다 하다 보니까 송전탑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게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직류 시스템에서는 전압 올릴 수가 없어서 전류를 늘려야 하는데 케이블 두껍게 하다 보니까 송전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1990년도에 아까는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1900년도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전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일단 니콜라 테슬라였죠. 니콜라 테슬라. 자, 이 사람이 만든 전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입니다. 교류. 자, 교류를 개발했는데 교류에서는 아까는 아까처럼 이제 전기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P는 VI, 마찬가지로 P는 VI인데 전력을 늘리고 싶으면은 V나 I를 늘렸어야 되는데 아까는 전압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류 같은 경우는 권선비만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은 전압을 얼마든지 승합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뻥튀기가 가능했죠. 전압을 10배, 20배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어때요? 전류는 20배, 20배 줄일 수 있는 거죠. 20분의 1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얇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도체 훨씬 가볍겠죠. 이런 전선이 뭐 수십 킬로미터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송전선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송전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1980년도가 아니죠. 1880년도죠. 아유, 지금 뭐 얼마 전에 전기가 개발된 것처럼 말씀을 해버렸네. 1880년도 그리고 1890년도에 DC, AC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둘이서 소위 말하는 전기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가 더 잘났네, 너네 시스템이 더 좋네, 우리 시스템이 더 좋네, 이런 식으로 둘이 싸우기 시작을 했죠. 직류가 좋니, AC가 좋니. 그렇게 싸우다가 한 10년 정도 또 지나서 1900년도 초반대, 1900년도 초반에 둘이 싸우다가 이제 하이드로캐백이라는 전기 시스템 보급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A 시스템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AC 윈. 자, A씨가 이기면서 더 이상 교류가 보급이 되지 않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부터 오늘날 2019년까지 교류가 쭉 보급이 되게 됩니다. 쭉 교류가 승리를 해서 전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 시스템은 그럼 해석할 필요가 없겠네요,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자, 이 D 시스템을 배경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DC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DC가 이렇게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교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DC에서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론적인 접근을 할 때 DC 시스템을 먼저 접근을 하고 그 후에 교류 시스템을 접근을 합니다. DC 시스템을 먼저 해석을 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오늘날에 이 DC 시스템의 보급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DC 시스템이 있죠. 어디 있나요? 제주도와 해남 사이에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와 제주도 사이에는 꽤 긴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AC 시스템에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DC 시스템도 많이 활용을 되고 있고 또 이런 추세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C 시스템이 더 증가를 할 예정에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DC 시스템에서는 승합이 불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전력전자의 소자의 개발로 인해서 전압 승합이 DC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이용해서 D 시스템의 활용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울 내용도 D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내일의 교류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교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은 이제 전력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전력 시스템의 기본 요소를 확인하고 오늘 전력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전력 시스템의 기본 요소를 확인하고 수학적인 배경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요약해드리는 배경 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전력공학을 배우고 또 회로 이론을 배웠겠지만 모든 전력 시스템 얘기를 단시간에 배우는 거는 아마 어렵다고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튜토리얼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이제 애플이 PSDT, 파워 시스템 다이나믹 튜토리얼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실 때도 튜토리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좀 배경 지식을 전달해주고 조작법 이런 거 알려주는 걸 우리가 보통 튜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영어 책을 들고 왔지만 파워 시스템 다이나믹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얘기를 담아서 책으로 편집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요소, 파워 시스템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책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데는 어딜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관이 있죠. 여러분 한전을 이제 일반적으로 떠오르겠지만 전력 시스템 하면은 한전에도 내부에 전력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한전 전력 연구원인데 여기 대전에 있죠. 대전 문제동에 전력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그런 전력 연구원 같은 존재가 있어서 거기서 이런 전력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이소와 뉴욕 ISO, 얼컷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또 전력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기관인데 거기 이제 전력거래소인데 그런 전력거래소
미국의 카이소나 뉴욕 ISO 그리고 얼컷은 이제 텍사스 이런 데서 이러한 책들을 기본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책 같은 경우는 비록 책이지만 여러분 전선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쉽게 말해 전신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이런 책을 배우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력 시스템의 배경 지식을 조금 쉽게 다루고 또 그만큼 필요한 지식들은 또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도 이제 첫 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이지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쉬운 내용을 풀어서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책이 등장한 이유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트레이닝북이라고 써 있는데, 자, 전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00년도 초반부터 전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서 약 100년 넘게 전력 시스템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웬만한 지식들은 이미 여러분 선배들이 다 개발을 해놨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다 개발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배들이 조금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시스템은 더 이상 연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1900년도 후반부터는 전력 시스템은 조금 뒤편으로 밀려나졌다. 전력 시스템 연구는 좀 뒤로 물러나졌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기 나와 있듯이 2003년 북아메리카의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는 대정전이에요. 대정전. 여러분 아파트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정전은 사실 정전도 아니죠. 그거는 단전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고 여기서 말하는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대도시 자체가 아예 전기가 꺼져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면 이제 북미니까 북미가 전체가 대정전에 발생한 겁니다. 이제 구글 같은 데 쳐보셔도 이제 지도로 등장을 해요. 자, 이런 정전이 발생하면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잠깐 전기 못 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전기가 한 5일 동안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뭐 살 수 있을 것 같죠? 핸드폰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핸드폰도 안 되죠. 통신을 주고받는 기기들 다 전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핸드폰 충전할 때도 당연히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가 없으면은 이런 핸드폰도 쓸 수 없어요. 자, 거기다가 보통 냉장고 이런 것들도 다 전기로서 공급이 되고 안에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보관되어 있을 텐데 5일 동안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난리가 납니다. 냉동 다 냉장 이런 거 다 고장나고 음식들 다 상하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조 원대의 돈을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듯이 북미 대전쟁이 발생하고 그 후에 우리들이 좀 자성의 시간을 갖자, 자숙의 시간을 갖자. 우리 너무 전기 시스템 무시했어.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전력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컴프레hensive usage라고 써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책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필요하시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몇 가지 오버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버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죠. 보시면은 수학적인 리뷰, 그리고 DC 전기 시스템의 리뷰, 그리고 교류 전기 시스템의 리뷰, 그리고 프로텍티브 릴레이, 그런 보호 계전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호 계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리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걸 리뷰를 해놓은 것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수학적인 리뷰와 DC 시스템에 대한 리뷰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뭐 심오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얼마나 쉬운 내용인지는 직접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각삼각형 다들 다뤄보셨죠? 우리가 직각삼각형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 우리 그 공식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빗변에 대한 얘기가 있죠. 빗변. 빗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로, 여기는 세로. 제가 SPQ 요걸 이제 사용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거만 봐도 여러분 공식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죠. S제곱은 P제곱 플러스 Q.
제곱이죠. 네, 이런 식이 하나 떠오르죠. 네. 자, 굉장히 기본적인 식이지만 요 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 식. 예, 전기 시스템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요거 이제 전기 시스템 관계가 있죠. 요 S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 예, 그리고 이 P 같은 경우가 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유효전력이고 이 Q는 무효전력이죠. 예, 전압의 변동에 기인을 하고 요 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P와 Q를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네, 하나의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P만 전달된 게 아니고 이 무효전력도 교류 시스템에서는 같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P와 Q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 이해는 기본적으로 이 직각삼각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하고 S와 P와 Q를 표시한 걸 우리가 전력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아무튼 네, 여기 지금 수학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교류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수학적인 배경이 있죠. 네, 교류 시스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교류 시스템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정연파로 이루어져 있죠. 정연파.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교류하면은 이런 정연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런 정연파. 사인파죠, 사인파. 네, 요거는 이제 사인파고 코사인파형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죠. 네, 코사인파형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정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네. 자, 이런 게 이제 정연파고, 네, 우리가 이런 걸 보통 교류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원의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꼭 회전을 해야지 교류냐? 그건 아니죠.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파형도 우리가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류의 정의는 정확히 말하면은 극성을 바꾸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교류죠. 극성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극성을 바꾸지 않는 하나의 극성에서만 꾸준히 유지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직류 형태가 되겠고, 이런 게 이제 교류가 되겠다. 자, 교수님 이런 거는 그럼 어떤가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좀 찌글찌글하고 형태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극성이 바뀌고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극성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교류를 의미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도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인파형과 코사인파형이 어느 게 더 앞서 나가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미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전력 시스템에서는 진상 또는 지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진상이냐 지상이냐, 어떤 시스템은 진상이고 어떤 시스템은 지상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그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런 파형이 사인 파형과 코사인 파형이 존재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앞서 나가는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코사인 파형과 사인 파형을 놨을 때 어느 게 더 앞서 나갈까요? 어느 게? 자, 아까 그렸던 사인 파형과 코사인 파형을 봅시다. 이 붉은색이 코사인 파형이고 파란색이 사인 파형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 사인 파형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사인 파형이. 여기 이 0을 기준으로 사인 파형이 조금 더 이 앞쪽에 있으니까 앞서 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코사인 파형이 더 앞선다라고 표현합니다. 코사인 파형이 더 먼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앞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PC에 나온 것처럼 코사인 파형이 리드하고 있다는 거죠. 사인 파형을 리드하고 있는 겁니다. 리드해서 먼저 공급을 하고 있다. 코사인 파형이 사인보다 90도 앞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어느 게 더 앞서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율의 개념이 전력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비율. 우리가 말하는 그 비율이 맞아요. 비율. 두 숫자를 봤을 때 어떤 비율을 가지고 증가하냐, 또는 두 숫자가 어떤 몇 대 몇으로 존재를 하냐, 이런 걸 우리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율 전력 시스템 운영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숏서킷 레이쇼, 단락비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율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쉽게 여기서도 이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때 이 비율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1000MW라는 전력을 공급할 때 0.1Hz 정도 증가를 하더라. 전력을 공급하니까 주파수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1000메가와트를 공급했는데 0.1Hz 정도 증가하더라. 그러면 800메가와트를 공급하면은 몇 Hz 증가할까? 요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전력 시스템 운영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이 활용되겠지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이런 비율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전력 시스템 운영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냥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메가와트를 증가했을 때 0.1을 이 수식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비율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죠. 두 번째 식과 같이 1000메가와트 증가했을 때는 0.1Hz 증가했으니까 800메가와트 공급했을 때는 몇 Hz 증가할까? 그럼 비례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800메가와트 공급했을 때는 이렇게 0.08Hz 정도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단순하게 전력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력 시스템은 순간적인 변화도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죠. 여러분 전력 시스템이 유효 전력이 순간적으로 200메가와트 남는다고 그거 보관할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전력 시스템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게 붕괴가 되면은 주파수가 증가하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여러분이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지금 전력 시스템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전력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복잡한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율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공학에서 한 번쯤 배워봤을 내용 중에 하나인데 퍼유닛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듯이 복잡한 전력 계통을 통일된 개념으로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발전 시스템 있죠? 발전 시스템. 발전 시스템이 자, 발전기를 보통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여러분. 이렇게 교류 형태의 원형을 써가지고 발전기를 그림을 그립니다. 자, 발전기가 보통 한 20kV 정도로 전력 시스템에 공급이 됩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20kHz, 20kV 이런 전압을 가지고 계통에 공급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올 때까지 그대로 20kV가 유지되냐? 아니죠. 이게 이제 증가를 합니다. 뭘 이용해서 증가가 돼요? 변압기를 이용해서 승합을 합니다. 자, 20kV를 승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765 또는 345 또는 154 이런 초고압 전압들이 있죠. 154kV 합시다. 154kV. 자, 이런 전압으로 승합을 해서 송전 시스템에 보급이 돼서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전달이 되죠. 굉장히 먼 거리, 짧게 그려놨지만 시골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을 하고 그게 이제 20kV로 공급이 되는데 요게 그대로 송전탑을 거쳐서 온 게 아니고 승합을 시켜서 154kV 그 이상으로 승합을 시켜서 송전 시스템에 보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전압이 높아야지 전류가 작아지고 송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승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오면은 또다시 변환을 하죠. 어떻게 변환합니까? 229으로 변환하죠. 22.9kV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상인데 요 밑단은 이제 단상으로 이제 공급이 되죠. 어떻게 220V로 변환을 해서 공급을 하죠. 혹은 뭐 380V 이런 식으로도 공급을 합니다. 공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데 220V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지금 하나의 송전 시스템에도 이런 식으로 전압 변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발전소에서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운영 시스템,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변전소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의 변압기에도 이제 운영자가 있을 거예요. 항상 상주하고 있겠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만약에 18kV로 전압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2kV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2kV가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정보 없이 이 사람이 그냥 2kV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송전 시스템에도 한 2kV 떨어졌겠네. 그러면 어때요? 전압이 152kV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 사람이 보기에는 2kV 떨어졌다는 거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거의 10% 떨어졌죠. 10%. 10% 떨어지면은 전기 시스템에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1%도 1%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저 안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퍼유닛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을 하죠. 퍼유닛. 자, 그 각각의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하다기보다는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퍼센트를 고려를 해가지고 얼마 떨어졌구나 10% 떨어졌구나 1% 떨어졌구나 이거를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퍼유닛 시스템을 활용을 하자 퍼센트를 활용을 하자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전 시스템에 AC가 있는데 345kV 138kV 20kV 기반 시스템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놨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전압들이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20kV 기반 시스템인데 저기 발전소를 보면은 22kV라고 써 있죠. 10% 정도 전압이 승합을 한 걸 볼 수 있죠. 1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1.1 PU로 이렇게 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기 345kV 맨 말단 오른쪽 말단에 보시면 345kV에는 기준 전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1.0 PU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아무런 전압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143kV의 수용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38kV 기준으로 약 3.6% 증가해 있기 때문에 1.036 PU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비록 전압 레벨이 각각 다르고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게 전압이 얼마 정도 더 커졌구나 또는 원래대로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전력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퍼유닛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퍼유닛 시스템이 그 송전 시스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압기에도 활용이 됩니다. 변압기 여러분 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현대중공업에 가가지고 변압기를 샀어. 그러면은 변압기의 저항 또는 뭐 임피던스 같은 것들이 값으로 등장을 하냐? 아니에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높은 쪽이 있고 전압이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항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퍼유닛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변압기의 저항은 몇 %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압 측에서 보든 고압 측에서도 보든 그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변압기에 사면 달려있는 네임플레이트가 되는데 보시면은 저항 값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죠. 저항 값이 퍼센트 또는 PU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퍼유닛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전격 용량이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345kV에서 봤을 때는 저항 값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138kV에서 봤을 때는 또 전격 전력과 전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봤을 때 이 저항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냥 1195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제 혼란이 일으킬 수 있죠. 저압 측에서 봤을 때는 얼마가 되는지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저항 값을 나타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퍼유닛으로 나타내서 여러분이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제 저항값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 저항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류 시스템의 이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직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여러분 직류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전기의 흐름을 물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하죠. 전기. 전기가 흐르려면은 보통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죠. 그걸 보통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런 물통이 2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물이 차 있어요. 자, 빨간색 물이네요. 그리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물이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둘이 연결을 한다고 해봅시다. 호스를 가지고 와서 둘이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물이 어디로 오나요? 물이.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겠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이 전위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물을
물에 이렇게 높이가 차이 나는 걸 우리가 수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에서도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하면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는구나 확인할 수 있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포함해서 내용을 설명하면은 전위는 수위 그리고 전류는 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류에서는 이렇게 전위차에 대해서 물이 흐르더라 이해할 수가 있죠. 교류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교류에서는 위상차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다시피 교류 시스템은 나중에 배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교류 시스템은 복잡하기 때문에 직류를 먼저 배워서 이해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물의 통이 크면 클수록 물이 잘 흐르죠.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많이 흐르려면 케이블이 두꺼워져야 돼요. 아까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기 공급할 때 케이블을 두껍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전류를 많이 공급하려다 보니까 통을 크게 만들었죠. 전류도 여기서 말하는 DC 전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고 좁을수록 적게 흘러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을 설명을 하죠. 저항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도전율과 길이 그리고 넓이를 이용해서 저항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합니다. 이 개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블의 두께 원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활용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저항의 직병렬합성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항의 직렬합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더해주면 되고 저항의 병렬합성 같은 경우는 역술치에서 더해주는 거.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회로 이론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는 전위라고도 표현되고 E라고도 많이 표시를 하죠. 여러분 보통 V를 이용해서 전압을 표현을 하는데 E를 활용해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류에서는 우리 그냥 전압 레벨 뭐 15V 또는 20V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DC에서는 교류에서는 두 지점의 상대적인 전위차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 나와 있듯이 VAG 같은 경우는 A상과 그라운드의 전압 차를 말하는 거고 AB 같은 경우는 VAB 같은 경우는 A상과 B상의 전위차를 의미를 합니다. 교류에서는 전위차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 정도는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전력 시스템에서 이제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원입니다. 전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풍력 발전기 전부 다 하나의 전원이라고 표시를 해요. 전력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다 전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것도 전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ESS, 태양광과 결합을 해서 ESS 많이 설치하는데 그것도 전력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전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부하, 우리가 쓰는 전기들을 다 부하로 표시를 하죠. 이건 모터 부하, 이건 열기 부하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보통 그냥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 자, 그리고 회로인에서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식이 나왔죠. 이것들도 당연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키르요프 전류 법칙과 키르요프 전압 법칙이 얘기가 다 있죠. 무엇인가요? 자, 키르요프 전류 법칙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고 전선이 여러 개 있을 때, 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간 전류의 총합은 같다. 이런 식으로 법칙이 성립돼 있죠. 러가 이제 성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법칙 같은 경우는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항상. 교류라서 안 되고 뭐 직류라서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직류든 교류든 항상 성립해야 되는 법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혹은 이렇게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식에서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가지고 활용을 하죠. 아시라고 생각되고. 또 그 다음에 키르요프 전압 법칙도 있는데 이건 무엇이었나요? 자, 회로 이론에서 전원을 쓰겠습니다. 저항 소자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을 때 키르요프 전압 법칙은 뭐였죠?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증가하는 전원에서 증가하는 전압이 뭐랑 같아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텐데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여러분. 네,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 강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내용 하나? 네. 자, 이런 식으로 전압이 강화가 발생할 텐데 이 전압 강화의 합을 다 더했을 때 이 전압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압이랑 크기가 같아져야겠죠? 네. 자, 우리 산 같은 거 올라갈 때 어때요? 산 올라갈 때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죠.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나는 이 등산로로 갔어. 좀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이 등산으로 올라갔어. 근데 나는 이 등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두 사람이 딱 정상에 만났어요. 내가 더 길이 더 길었으니까 내가 더 높은 데 올라왔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위치가 같으면, 만난 지점이 같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전위차가 전위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법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키르호프 전압 법칙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법칙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두 가지 기본 법칙은 암기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DC 시스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HVC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말고도 DC 시스템에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것이 있죠. 바로 철도 시스템이죠. 철도에 공급되는 전기. 물론 교류, KTX 같은 장거리 철도 같은 경우는 교류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지만 우리가 도시 철도에서 활용되는 전기 시스템은 직류도 많이 있습니다. 직류. 모든 시스템이 직류는 아니겠지만 직류 철도 많이 해요. 특히 서울 철도 같은 경우는 1500V 직류를 활용을 하죠. 철도를 구성해서 활용한다. 철도에서 DC 시스템이 활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전력 시스템에 활용되는 전기는 대부분 대용량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와트 이런 단위는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일반적으로 발전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메가와트 혹은 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기가와트 단위로 공급을 하죠. 우리 한국의 전력 시스템도 당연히 수십 기가와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력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이제 와트 정도의 단위, 킬로와트도 좀 작습니다. 킬로와트 정도의 단위도 좀 작다. 기본적으로 메가와트, 기가와트 이런 단위에 사용을 합니다. 기가와트는 이제 10의 6승이죠. 그 정도로 대용량 발전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과 전력량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킬로와트 아워 그리고 메가와트 이런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헷갈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요금을 낼 때는 킬로와트 단위 이런 거 안 씁니다. 킬로와트 아워 단위를 쓰죠. 킬로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활용한다. 이게 이제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2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2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면은 2킬로와트의 전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한 요금,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나 전기요금 3kW 썼어. 이런 식으로 매긴 사람 없어요. 다 얼마만큼 썼냐. 시간의 개념을 고려를 해줘야겠죠. 2kWh 또는 메가와트 단위에 써가지고 전력량을 활용을 한다. 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또는 많이 들어본 원자력 발전기 전부 다 용량이라고 하면은 아워 단위 안 쓰죠. 5메가와트 풍력발전기다 또는 1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여기서는 이제 와트 아워 단위는 안 써요. 순간적으로 내는 전력이 얼마만큼이냐 요거에 따라서 용량을 표시를 하지, 여기서는 아워 단위를 안 쓴다. 반면에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워 단위를 씁니다. 양수발전이 뭔가요, 여러분? 자, 물을 이제 위치 에너지를 심야 시간에 싼 전기를 이용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낮에 활용하는 거 우리가 양수발전이라고 하죠. 그런 데는 물을 얼만큼 저장할 수 있냐 요거에 따라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아워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2메가와트 아워 양수발전소라고 하면은 2메가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전력과 전력량 개념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차시에서는 전력 시스템은 DC와 AC로 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역사를 통해서 두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전류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직류 시스템을 배경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이제 저항이다.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의 두께 또는 넓이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리고 길이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전력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개념과 단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교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